안녕하세요. 이원재 건축 레시피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욕 맨하탄 다운타운에 위치한 다니엘 림스키 사무소에 우리 민승기 소장님을 모시고 다니엘 림스키의 회사에 대한 설명과 언어를 구축하게 된 계기, 그리고 마인드나 이런 정신, 철학 같은 거를 좀 얘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원래 이제 다니엘 립스킨드는 유태인으로서 베를린에서 주로 작업을 하셨죠. 학교 측에서 원래는 쿠퍼 유니언을 졸업을 하셨고 영국에 있는 에섹스에서 학위를 또 취득하셨는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이트 블러썸이라고. 많은 아키텍트들, 여러분들 뭐 요새 많이 유명한 뭐 비아크라든지 많은 젊은 아키텍트들이 있는데 30대서부터 월드 리나운이라는 그런 레퓨테이션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이 넘어서 건축계의 이름을 알리게 됐죠. 그 전까지는 아카데믹과 어떤 학교에서 교수로서의 역량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50이 넘어서 이제 자기가 전 세계 건축계에다가 충격을 준 하나의 작품을 만들므로써 혜성같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베를린에 있는 주이시 뮤지엄이죠. 그게 오픈하던 날이 하나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2001년에 오프닝을 했어요. 2001년에 오프닝을 했는데 그 오프닝 하던 순간에 9/11 어택이 있었습니다. 막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다 이베큐에이트 하라고, 나가라고. 그때 월트레이드 센터 바로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저 사이트가 어택을 당한 거죠. 어떤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이 컴페티션이 열렸을 때 마스터 플랜, 그 많은 쟁쟁한 회사들이 인바이트를 됐는데 유일하게 학교에서만 작업을 했던 다니엘이 그 아이디어와 어떤 그런 컨셉에 의해서 굉장히 이 오너가 영향을 받고서는 초대를 받았는데 월트 센터까지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베를린에서 작업을 계속 하시다가 저희가 2001년 안타깝게 생긴 이 그 비극에 의해서 새로 마스터 플랜을 진행을 했는데 그것을 윈하면서 저희가 회사를 헤드쿼터를 이제 뉴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아마 2003년도일 거예요. 제가 이제 다니엘이랑 같이 작업을 한 지도 18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후배들이랑 얘기를 하건 뭐 강연에 참여를 하더라도 항상 하는 얘기가 건축은 정답이 없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학과를 전공하거나 무슨 물리학을 하거나 어떤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답을 추구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건축은 항상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18년이 넘었고 다니엘이랑 많은 프로젝트를 같이 했지만도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미팅을 하는 순간순간 다니엘이 던져주시는 어떤 코멘트라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충격을 줄 때마다 아, 역시 건축은 어려운 과정이구나. 하지만 굉장히 즐거운 과정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삼성동에 구현대산업개발 그 본사가 있습니다. 그 아셈 바로 건너편이죠. 그것이 저희가 한국에다 처음에 한 프로젝트인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을 강하게 주세요. 저한테. 너무 특이하고 멋있다. 이 건물 진짜 특이하다.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뭐냐? 어떤 이런 건축물이 있을 수 있냐? 다니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건축물들이 너무 많다. 뉴욕시티? Hey, think look at this. 수천 개의 건물들이 있는데 단 몇 개의 건물만 사람들은 기억을 한다는 거죠. 좋던 나쁘던. 다니엘이 저한테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좋은 건물을 만들고 싶지만 비록 좋은 건물로 인지가 못 되더라도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관심을 주는 건물을 나는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다니엘의 건물은 호불호가 좀 많은 건물이라는 평들이 있지만 당신은 정말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십니다. 사람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줄 수 있는 건물을 항상 노력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시의 소장님과 작업을 했을 때 느낀 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형태보다는 내부의 평면과 계획, 관리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니엘을 보고 느꼈고, 제가 여러 회사랑 콜라보를 해봤지만 어느 회사보다 가장 이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은, 우리 다니엘은 비정형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담론과 철학 안에서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나 저희 결과물에 대해서 그 일반인들이나 그 건축 학생들,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좀 약간의 잘못된 선입견, 그건 굳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디자인을 하는 회사에 갖고 계신 선입견들은, 보통 건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폼이냐 펑션이냐, 그냥 단순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폼 메이킹이냐 아니면 펑션을 더 중요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데니엘이랑 작업을 하면서 제가 꾸지람을 받은 적이 사실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지금 18년에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데니엘이랑도 참 한국도 많이 가고 밥도 많이 먹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지만 꾸지람을 드렸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데니엘은,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실물을, 데니엘이 하는 어떤 그런 말씀하신 비정형이 됐건 정형이 됐건 사람들이 좀 잘못 갖고 있는 그런 형태적으로 너무 특이하거나 이러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회사들은 고려하지 않지 않을까. 정형을 하는 회사, 아주 똑바른 건물들을 하는 회사들이 좀 더 사용성이나 유저빌리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 담론이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런 어떤 폼 메이킹을 하면서 그거에 못지않은 기능성과 사용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2배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더 쉽지 않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많고 또 성취감이 많은 거죠. 저는 이제 데니엘이 구현하고자 하시는 어떤 디자인을 실제적으로 만들고 현실 세계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다 이제 구축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어떤 때는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제가 데니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데니엘, 이 부분은 nobody will see it. 아무도 이건 못 본다. 이렇게 가면 더 쉬울 것 같다. 근데 한 번은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God knows. 딱 이러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건축가로서 내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는, 비록 대중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컴플리멘트를 못 줄 수 있을 망정,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컴플리멘트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까지 모두 신경을 썼다. 또 저희가 다른 어떤 RFP를 다루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니고시에이션 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좀 디자인 조금 좀 단순하게, 아니면 좀 공사비에 맞게 현실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데니엘한테 직접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데니엘이 딱 뭐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It's built. 지어졌다 이거죠. 지어졌다는 얘기는 다 해결이 됐다. 내가 지금 지은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다 우리는 그거를 딜비드하고 우리는 다 그거를 고려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건축주한테 딜리버를 한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작업의 영역, 또 제가 같이 코워크를 하는 저희 팀들이 하는 작업의 영역들이 다 롤이 정해져 있지만 그 롤 사이에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데니엘이 저희한테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트와 이 결과물에 대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건축적으로 풀어가면서 같이 디벨롭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데니엘은 그거를 절대 이그노하지 않으세요. 제가 데니엘한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플래닝이 필요하다.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는 이렇게 수정돼야 된다. 그랬을 때 안 된다. 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폼을 sacrifice 하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저희는 저 컨퍼런스 룸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정이 좋아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던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건축물에서 비록 폼 메이킹 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것들, 여러 가지 운영적인 것들, 나중에 또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
또 뭐 이제 실제적으로 면적을 맞춘다거나 서큘레이션을 만든다거나 모든 기능적인 건축적인 면들도 작업을 하면서 데니엘이 굉장히 고려한다라는 점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비정형에 대한 이런 인식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철학을 못 볼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뉴욕의 그 그라운드 제로의 마스터 플랜 할 때도 그렇고 주이시 뮤지엄에 그렇고 그걸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키네스 프램튼의 크리티컬 리저널리즘의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에서 말했던 그런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잘 활용을 한 건축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데니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모르는 독자 입장에서는 저 건물은 사실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오히려 약간 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데니엘의 건축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데니엘한테 또 배웠던 거. 사이트 스페시피시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에 내가 좋은 건축물을 했다. 그랬는데 내가 이쪽에다 다른 지역, 다른 대륙, 다른 컨티넨트, 다른 컬처에 가서 디자인을 할 때 그걸 갖다 거기다 놓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특성과 앞으로 미래라든지 사람과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갖고 있는 스페시피시티, 어떤 특별성이나 어떤 구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WTC 같은 경우에 16acre 사이트거든요. 완전히 콜랩스가 됐을 때 모든 다른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이 회사에 저는 들어오기 전이지만 관심 있게 봤고 제가 어차피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과연 어떤 회사가 당선이 될 것인지 뭐 제가 이름은 다 나열 안 하겠지만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다 컴핏을 하고 작은 회사 그러고 정말 스텝도 몇 명 없는 데니엘까지 됐는데 데니엘 리비스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상업적인 접근에서 이 사이트를 본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맨하탄이라는 도시, 월트레이드 센터라는 타워가 있던 그 역사성이 있지만 데니엘은 미래와 사람을 본 것이죠. 즉 뭐냐 하면은 그 두 개의 월트레이드 센터가 서 있던 풋프린트는 커머셜리즘으로 커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수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살아보셨다면은 앰뷸런스 가죠, 경찰차 가죠, 지하철이 맨하탄은 굉장히 낮게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틀리게 한 3m만 내려가면 여기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죠. 밑에서 막 바람 나오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데니엘이 사람들이 와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비극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수공간을 만들어서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트리뷰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제가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모르시고 막 잘못 해석을 하신다거나 뭐 데니엘 리비스키의 건축을 보면 뭐 선이 있는데 선이 뭐를 막는다거나 이러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데니엘이 오픈엔디드 가장 오픈되고 열려있는 건축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데니엘의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데니엘은 사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처음에 작업을 우동 아이팍을 하면서 놀랬던 부분은 데니엘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고전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막 역사 도서 같은 걸 갖고 오셔서 이런 컨셉을 이용하자. 뭐 아르키펠라고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윤동주 시인의 시 같은 경우를 그런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십니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항상 하는 말이 인스피레이션이 뭐냐? 결국 이거의 루트가 뭐며, 그러니까 결국 폼 메이킹이 아니라 결국 그 사이트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성을 이해하고 나중에 미래에다 어떤 내가 그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아키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베를린에 있는 주이시 뮤지엄의 그 이제 중정 공간도 네네. 마찬가지고 좀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라운드 제로에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그런 다른 해석들, 좀 잘못된 정보가 뭐 그라운드 제로뿐만 아니라 뭐 모든 프로젝트 그렇죠. 너무 뭐 선이 많다거나 저 선은 뭐 막혀 있건데 가장 데니엘이 우선시하는 것은 오픈된 공간이고 항상 모든 프린시플에 people first가 들어가거든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시면
걷기 좋은 도시가 최고의 도시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에서는 언어라고 하는데 언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있고 표현이 있는 걸 수 있는데 가끔 다니엘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자기의 표현만을 위해서 건축을 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다니엘은 물론 본인의 그 깊숙한 그 유대인의 뿌리로부터 온 언어와 그리고 작업했던 그런 드로잉에 대한 언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지역주의적 건축 그리고 그 문화와 사회성을 이해하는 건축의 깊이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좀 오역이 되니까 특히 일반 관광객들은 그라운지로 가서 그냥 사진 찍고 그냥 너무 좋다 혹은 뭐 조금 더 깊게 말하면은 거기에 이제 순고하신 분들의 이름을 보고 그냥 뭐 묵념하는 시간 정도의 깊이 정도지 다니엘 림스키나 우리 소장님이 생각했던 거에 그 철학과 깊이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대중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건축가로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가가 해야 되는 접근 방식은 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대중과 사용자를 만족시키고 이제 오너 서비스 어차피 잡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국 프로젝트를 하면은 저하고 작업하고 데니엘을 잡아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뭐 속된 말로 막 고집 피우고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데니엘이 항상 생각하시는 건 건축은 오케스트레이트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정말 뛰어난 컨덕터가 포디움에 서가지고 혼자서 막 하면 음악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화음을 만들도록 컨덕팅을 하는 게 오케스트레이트 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리슨 해야 된다는 거죠. 구조 엔지니어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오너가 뭐라고 얘기한다. 또 대중이 뭐라고 얘기된다. 시티가 뭐라고 해야 된다. 그 많은 구성원들을 모두 다 커뮤니케이트하고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사람은 아키텍이거든요. 데니엘이 그런 역할에서는 정말 저는 최고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언변도 그렇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디자인적 언어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건축가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강하게 푸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이해하는 사람의 정도의 차이고 데니엘한테 제가 놀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셋백할 수 있는 자세가 있고 필요하다면 항상 그것을 코오디네이트하고 니고시에이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항상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또 다른 질문을 넘어가자면은 이제 건축학도들한테 한번 좀 자주 짓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저도 건축학도였을 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아키텍처 101이라는 수업 건축학개론에서 수업을 들을 때 첫 번째 한 세 번째 사이 수업에 항상 기본 교과서로 나온 프로젝트가 프랭크 게리, 리차드 마이어 그리고 다니엘 림스키 그리고 그분들의 초기의 드로잉이나 초기 작품들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고 데니엘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한테 데니엘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느끼는 데니엘에 대한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영감은 드로잉이 되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드로잉을 학생들이 접했을 때 그러니까 뭐 동경하고 해보고 싶지만 깊이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수님들이 제지할 수도 있고 그런 작업들을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작업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드로잉에는 무조건 의미가 있어야 된다,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한국 건축학도들이 많이 막혀 있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되게 제가 꼭 하나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축을 저도 하면서 막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건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시퀀스가 있죠. 처음에 약간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실제적인 건축물 따지자면 우리가 말하는 feasibility에서 시작해서 pre-concept, concept, schematic, design development, 뭐 construction documentation, CA하고 나중에 메인 뭐 이렇게 다 있고 디자인하는 작업에서도 또 내부적으로 과정이 있는데 데니엘한테 보면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다 못 풀더라도 일단은 try 해보는 거. 그러니까 스케치를 받으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개, 30개씩 막 스케치가 나오면 제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중에 10개는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I don't think it works. 제가 막 이게 속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때 보면 그게 디자인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건축가가 있고 처음에 일단은 그리고 던져놓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건축가가 있죠. 데니엘은 그 두 가지를 잘 혼용을 하는 건축가예요. 어느 순간에는 드로잉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내가 이런 거 여기에 문 캐노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서큘레이션은 이렇게 하고 싶고 정말 내가 봐도 와 이거 그리는데 한 1시간은 걸렸을 것 같은 마스터 플랜 드로잉을 할 때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에 10개, 20개가 오는 드로잉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건축이 가장 컴플렉스한 디자인 프로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세이프티와도 관련이 있고 그런 건축물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후배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형 요새 디자인이 잘 안 돼요. 좀 재미가 없고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순간이 없었느냐? 많습니다. 프로젝트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디자인을 할 때도 있고 또 안 풀릴 때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 많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프로블럼 솔빙을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잡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렵거나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은 다음에는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때 훨씬 더 인조이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런 그 어려움과 difficulty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어요. 굉장히 건축은 서브젝티브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드로잉이 됐건 디자인이 됐건 좀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순간 너무 좌절 실망이 아니라 조금은 더 프레시한 마음으로 다시 보고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그런 인내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